푸틴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 합병했을 때 푸틴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되찾을 인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소극적이었죠. 크림반도는 절대 해방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고 이제 크림반도의 완전한 해방을 향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푸틴이 결코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지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떠나라.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쫓아낼 것이다. 푸틴이 물러서지 않자 우크라이나는 공격으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극비 이스칸다르 미사일 기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월 28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SSO를 트크라이나가 최근 크림반도 목표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야 했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28일 밤 SSO 미드 스트라이크 부대의 드론이 이스칸다르 작전 전술 미사일 체계의 저장 시설을 타격했다고 SSO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숨겨진 장비는 점령된 심페로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오브로스키 마을 근처의 옛 미사일 기지 부지에 위치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큰 타격입니다. 비밀 이스칸다르 기지는 소련 시절 크림반도에 건설된 여러 강화된 방호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냉전 시기 이 시설들은 소련의 R-5 중거리 탄도미사일 보관용 방호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시설들을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벙커들 각각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며 최대 60cm, 거의 2피트에 달하는 두꺼운 콘크리트 층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벙커 위의 흙층 등 보호장치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월 28일 크림반도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최근 공격 무기는 FP2였을 것이라고 The New Voice of Ukraine가 보도했습니다. 미드 스트라이크 드론은 파이어포인트에서 제작했으며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도 만듭니다. 드론은 콘크리트 관통이 가능한 큰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탄두의 무게는 105kg, 즉 231파운드입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앞으로 FP2 드론의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 150kg, 즉 330파운드의 탄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꽤 타격이겠군요, 푸틴. 4월 21대로에 대한 공격이 심각하긴 했지만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비밀 이스칸데르 기지에 일어난 어떤 일도 푸틴과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좋았던 건 아니지만요. 우크라이나가 값싼 드론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 저장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르인폼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 한 발 발사에 최대 400만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투자 수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저렴하게 자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푸틴에게서 영원히 되찾기 위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크림반도 상황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잃은 상처를 달래고 있을 것입니다. 4월 28일 오브라스키에서 잃은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푸틴은 잔혹한 침공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하려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최대 50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 크림반도에 저장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크라이나 본토 대부분이 점령된 반도의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스칸데르 탄두의 변형 버전을 개발했으며 그 중에는 집속탄 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소 2025년 4월부터 이 집속탄 버전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칸데르 M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암묵적 위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핵탄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아도 이러한 암시는 강력합니다. 이스칸데르로 우크라이나 공격이 성공할 때마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28일 비밀 이스칸데르 저장소를 제거해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켰고 앞으로 푸틴이 본토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을 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콘크리트를 부쉈고 더 많은 드론이 러시아의 비밀 저장 벙커 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일 엔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전력을 겨냥한 추가 타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밤새 연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해 점령된 반도에 있는 여러 레이더 시설과 함께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스템 전술 그룹 전체를 타격했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림반도가 푸틴의 공격 자산으로서 지닌 효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적 작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반도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못 쏜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파괴할 때 그 질문이 푸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푸틴이 크림반도 불법 합병 후 이주한 러시아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타격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엇이든 실제로 타격했다는 이런 공격이 수년간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장악하는 핵심은 이를 보호할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보호는 분명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 상공에 보낸 드론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시작한 전쟁이 언제든 집 앞까지 닥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러시아 민간인들이 떠나면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은 약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그 민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세요.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려면 우크라이나는 더 강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이스칸다르 기지와 레이더 타격은 좋은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 크림반도 러시아 자산에 대한 드론 공격 가능성도 높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자들에게 크림반도에서 떠날 시간이 얼마 없음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명확한 메시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비밀 이스칸다르 대피소를 타격한 지 이틀 만에 푸틴의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를 겨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점령자들에게 그 다리를 무력화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 사격을 한 것입니다. 4월 30일 우크라이나 해군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재 케르치 대교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FSB 경비정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밤 우크라이나 해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해군 전력이 케르치 해협 지역의 선박과 보트 한 대를 손상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자신들이 어떤 표적을 공격했는지 알고 있다며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FSB의 순찰정 조볼과 파괴 공작 대응정 라차녹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적군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트는 다리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 우크라이나는 앞서 언급한 경고를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듣고자 하거나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케르치 다리를 지켜야 할 보트들이 격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가 다리에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도 그 다리와 관련해 전력이 없진 않으니까요.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그 생명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2025년 6월에 우크라이나가 1000kg이 넘는 즉 약 2200-1000파운드의 TNT를 사용해 케르치 다리를 지탱하는 일부 교각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폭발 공격 후 다리에 추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공격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이것은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경비정이 제거되고 있지만 내일은 다리 자체가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케르치 다리로 해상 드론 등 무기를 보내기 위해 안전한 해상 통로를 구축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개선된 드론을 도입하는 시점에 이런 공격이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해상 드론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시베이비일 것입니다. 이 드론은 2025년 10월에 업그레이드를 받아 탑재 중량이 2000kg, 즉 4400파운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25년 여름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다리의 지지대를 손상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TNT의 2배에 달하는 양이며 2026년 이 러시아가 자국의 핵심 다리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대상입니다. 경비정이 격추된 지금 그런 일이 곧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비록 인상적이긴 하지만 서로 별개인 듯한 두 차례의 공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기치 않게 러시아를 점령된 반도에서 몰아내는 것과 관련되며 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전쟁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죠. 구독을 하시면 저희의 모든 분석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통 방식으로 크림반도 탈환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을 보내 반도를 강습하는 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첫째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본토 공격, 특히 러시아가 봄 공세를 시작한 도네츠크에서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이 공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림반도에 대한 지상 공격을 하려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예비군을 소집해야 합니다. 분류적으로 크림반도 지상 공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푸틴은 수년간 크림반도의 병력을 집결해왔고
2020년까지 주둔한 32,500명 중 대부분이 여전히 지상 공격에 대비해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점령된 크림반도에 대한 전통적인 공격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병력을 투입할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러시아 흑해 함대의 많은 자산을 파괴한 것은 인상적이지만 상륙 작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해 수천 명의 병력을 크림반도로 이동시킬 해군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전을 시도한다면 러시아가 진입하는 병력에 발포하면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바시를 통한 진입은 간조 때 건널 수 있는 얕은 석호지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매우 위험하지만 그나마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시바시는 러시아 포병과 미사일 공격의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헤르손을 잇는 3마일 폭의 좁은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좁은 길을 페리코프 지역이라 부르며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로 인한 큰 피해 없이 병력을 크림반도로 이동시키기에 충분히 넓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 군사 방식으로 크림반도 해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푸틴이 크림반도를 장악할 수 있는 핵심은 그의 불법 합병 이후 크림반도로 이주한 러시아 시민들을 대신해 반도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래죠. 그 시민들은 푸틴을 대신해 크림반도를 러시아화하고 푸틴은 크림반도가 매일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에 폭격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해방할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크림반도에는 비전통적 접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전략의 핵심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군사 자산을 지속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흑해함대 대상 해상 공세가 이 계획의 첫 단계였습니다. 전쟁 첫 2년간 우크라이나는 그 함대에 속한 러시아 군함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18일 밤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상륙함 2척을 공격하는 등 계속 공격 중입니다. 하지만 흑해 함대에 대한 초기 전략으로 인해 그 함대의 3분의 1이 파괴되거나 무력화되었고 그 결과 푸틴은 러시아 군함들을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는 본부에서 철수시켰습니다. 러시아의 크림 방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방어구에 큰 상처였습니다. 해군 전력이 노보로시스크로 철수해 크림반도 방어가 훨씬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흑해가 이 정도로 정리되자 우크라이나는 전략의 두 번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크림반도 내 군사자산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가 더 이상 푸틴이 침공을 시작할 때 기대했던 그런 물류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림반도를 약화시켰습니다. 크림반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공급망이 끊기면서 이 반도는 점점 더 지원으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공격에서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것들은 러시아 방공망부터 병력 집결지까지 다양한 목표를 겨냥한 수많은 공격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전자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도 격렬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비밀 이스칸다르 기지 같은 곳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항공 통로를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매주 크림반도 방공망을 겨냥한 우크라이나 공격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29일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MR-10 레이더 기지와 방공 시스템을 공격했으며 같은 밤에 크림반도의 유류 저장소도 타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때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점령 세력에게 안전하지 않으며 푸틴도 지켜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크림반도의 방어시설을 보충하려 애써도 우크라이나는 이를 파괴하고 푸틴이 크림반도 방어에 집중하는 사이 러시아 다른 지역이 약해지는 점을 활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군대를 보낼 생각이나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중 및 해상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점령된 크림반도를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 민간인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과 다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공격할 때마다 그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푸틴의 반도 러시아화 욕망은 집어치우세요. 그가 자기 몫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러시아 본토의 도시들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도시들도 공격할 수 있지만 크림반도만큼 자주 공격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케르치 다리를 지키는 경비정에 대한 공격이 중요해집니다.
그 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장악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거나 푸틴이 생각했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케르치 다리는 러시아의 물류 생명줄이었습니다. 병력과 장비가 러시아 본토에서 다리를 통해 크림반도로 들어와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이었으나 2024년 5월까지 러시아는 더 이상 그 다리로 최전방에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해방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타격한다. 이 다리는 여전히 생명줄이지만 2014년 이후 불법 합병된 크림반도에 정착한 러시아인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합병 이후 2023년 12월까지 최대 80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크림반도로 이주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반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보고서 당시 우크라이나인은 약 10만 명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러시아가 우대 모기지 대출부터 우크라이나 시민을 본토로 추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장려했지만 그 근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케르치다리 근처 강비정을 공격한 것은 크림반도 러시아인들에게 경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그 다리를 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불법 거주자들은 곧 반도에서 탈출할 유일한 길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푸틴의 보호 약속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다리가 아직 남아있을 때 떠나서 크림반도의 탈러시아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아서 케르치 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크라이나를 막아야 할 방어선이 드론 공격 한 번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기 성과를 내면서도 장기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본토에서 러시아를 막아내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 결국 러시아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전통적 방식으로 크림반도 탈환에 집중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철수할 때쯤이면 4월 말과 5월 초에 우리가 목격했던 것과 같은 공격으로 크림반도의 러시아 군사주둔이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상 공격을 개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후퇴하는 동안 장거리 타격 덕분에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할 때 무력으로 영토를 해방시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3월은 그 점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았습니다.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러시아에 기록적인 피해를 입히고 엄청난 영토를 해방시켰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우크라이나의 3월 대성과를 다루는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전략 다음 단계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